지금 이제 각 당에서도 조기 대선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자기 타겟을 20, 30대를 포함한 중도층의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네. 그 이번에 그 양 대표들이 교섭단체 연설을 보셨죠. 예.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도층에 이 소구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거는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실천이 문제다.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국회의원에서도 신뢰성의 문제를 예, 그런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행보는 발이 빠른 편이에요. 발이 빠르고 발이 빠르다는 것은 잘못하면 신뢰성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설명도 따라줘야 되는데 최근자의 어떤 입장을 바꾼 게 과거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왜 바꾸게 된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 대표가 앞으로 좀 더 보완 설명하고 극복하면 될 문제인 거고 지금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국민들의 중도층의 표심을 잡으려고 하면 경제만 잡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는 경제와 국제정세 또는 안보 문제가 이것이 별도로 갈 때가 있었고 지금 그게 같이 갈 때예요. 같이 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경제 문제만 이야기,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같이 가는 국제관계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국민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따라갈 때는 이런 말이 통했죠. 경제는 중국, 경중, 안보는 미국, 경중, 안미 이런 그 이야기가 되었고 국민들한테 그게 이해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경중 안미 이 구도가 이제는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관계 안보에 있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스탠스가 뭐냐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입장을 정리가 안 되면은 경제 문제만 갖고 먹사니즘이네 그러면 레토릭 갖고 이야기해 갖고는 중도층을 온전하게 끌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을 아니, 것이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한미 동맹의 중시와 그리고 일본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그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인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이 본질적인 안보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제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을 잡으려면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경제 문제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노선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어쨌든 당내의 그 진보 세력의 어떤 반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반도체 특별법 할 때 주 52시간 유연화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제로는 그걸 이제 이 추경 문제에서 국민 지원금 부분을 갖다가 그 끌고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상당히 주 50에 전향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당에서 반발 속에서 지금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보 문제는 자기 메시지를 던지는 거하고 실제하고의 그 갭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 문제가 있을 거지만 경제 문제는 그거와 달리 실제 던지는 메시지도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보세요. 경제 문제는 메시지로 던지고 다수 당이니까 때에 따라서 입법화하면 어느 정도 그것이 입증이 되잖아요. 반면 국제관계 안보 문제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성을 보이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을 잡기 위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면은 당내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 보고 내가 할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저 민주당 쪽은 가급적 당의 사람들은 좀 가만히 있고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이걸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당은 가만히 있는 게 이재명한테 도와주는 거다. 나는 그렇게 보여요.
저기 그 이재명 지금 보면은 당의 그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의 이 현실 인식이나 국제 정세는 국민들의 평균치하고 너무 괴리가 커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이 개인적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한 70명 되나요? 예, 170명. 그분들이 자기 의견을 자꾸 지금 표출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안 그래도 지금 신뢰성이 논란이 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론조사상 이렇게 짚어지는 거는 3, 4, 5, 6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지지가 30%, 민주당 지지는 40%, 정권 교체는 50%, 탄핵 찬성은 60%. 그러니까 탄핵 찬성 60%의 절반이 이재명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확장의 한계가 이재명의 위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도 확장 전략을 지금 실용주의와 성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이게 진정성과 어떤 신뢰도를 받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입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매끄럽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 민주당의 메시지는 당보다도 이재명 중심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이게 지금 3, 4, 5, 6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30%대 있잖아요. 반면 정당 지지율은 40%대예요. 그보다 더 큰 이 정권 교체 여망은 50% 전후 이렇게 나오고 지금 탄핵 찬성이 60%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화 면접으로 해보면 일본 사회론자 성격에 강한 이런 부르면 50%대 후반, ALS 방식으로 이 정치 고고학년 하면 50%대 초반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3, 4, 5, 6 이 구도로 놓고 본다면은 정권 교체나 탄핵에 대한 에너지가 이재명 대표한테로 다 이렇게 넘어오질 않아요. 그게 뭐 어떻게 크게 봐서는 절반 정도밖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흡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그 문제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안보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 중에서 제일 빨리 입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부분이 되고 실용주의 중도 노선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거를 말로만 하면 안 믿잖아요. 입법으로까지 그거를 제도화 시켜주면 국민들이 이제 실제 이재명 대표가 저런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30%대는 뭐 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은 30%대가 실은 낮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100점 만점이 아니고 상대와의 경쟁이 되고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대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층 한 100% 중에 35 한 20% 요즘 투표율이 거의 80 가까이 되는 거 빼고 나면은 한 80% 40% 정도면 좀 확실히 넘어가면 당선이에요. 1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10%포인트 가까이만. 그래서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는 뭐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는 수치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가상 대결에서 어쨌든 빨간불이 켜지면서 비명계 흔히 말해서 그 신상님들의 메시지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소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탄핵 이후에 그 문재인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좀 폭넓은 연대를 못했다. 이게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시키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 탄핵 이후에 어떤 탄핵 연대라든지 개혁 제 세력과 연대를 못하고
어쨌든 지지 세력을 굉장히 좁혀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헌정수호 연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헌정수호 연대라는 게 비상계엄과 내란에 반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포용하고 함께 연대를 해서 지금 이제 이 헌정 파괴 세력을 갖다가 물리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폭넓은 포용과 연대를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헌정수호연대를 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실제적인 어떤 이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또 지적이 뒤따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 지지율 30%대 40%만 확실히 넘어가면은 당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10% 가까이만 더 올리는데 친명 세력과의 헌정 연대로 인해서 거기도 단 1, 2, 3%만 얻어도 굉장히 큰 성과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정책에 있어서의 실용주의 노선을 가서 거기서 뭐 1, 2, 3% 얻으면 합하면은 5, 6, 7%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얻어도 굉장히 크죠. 문제는 친명 헌정연대를 만들면서 문재인 대표 전 대통령의 헌정수호연대는 그 비명도 포함해서 당내 그렇죠. 세력까지도 다 포함하는 포함을 하는 거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수용 포용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잘못 이것을 그 포용 수용을 하다 보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지난 총선 때 저는 국민의힘이 100석도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산 경남 쪽이에요. 부산 경남 쪽에서 한 10석 정도가 민주당이 확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PK 지역에 두고 부산 그 불경에 두고 참패를 했는데 부산 하나하고 경남 둘 정도 그게 그 이전에 울산 하나 그럼 4석이네. 울산 그 당시 여론조사 한 선거 전의 보름 한 달 전에 여론조사 흐름은 한 10석 정도가 흔들렸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민주당 야권으로 봐서는 참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뭐가면 가장 큰 요인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가만히 있었으면 실제 표가 그래 나올 수가 있었다고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임으로써 역풍 조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역풍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키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잘못 그 포용하고 통합을 하다 보면은 불기형과 같은 그런 역풍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지지 뭐라고 보십니까? 그는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한 실정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2030 세대의 남녀 대결 문제, 그 자꾸 이준석한테 책임을 돌리는데 패미 대통령 하면서 그거를 먼저 나누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친문들이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친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권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친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선거 전략이나 국정 운영 전략을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층을 안 챙겨갖고 실패했다. 고로 친문들의 지지층만 챙기면은 대선도 이기고 국정에도 레임덕 없다라고 하고 철저하게 친문들은 폐쇄적인 정치적인 그 운영뿐만 아니고 국민들조차도 친문 지지층들 위주로만 국정 운영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그냥
이렇게 양동강을 내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없이 노무현 대통령 친문을 수용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치 정책까지도 수용하겠다는 건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하더라도 정책적으로까지 그거를 친문하고 뭐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가 그쪽의 정책을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석고대죄라는 거지. 이게 자기들의 어떤 국정 운영 지지 세력을 협의화시켜버리고 정책과 이렇게 그 실행에 있어 가지고도 충분한 검토와 이 전체적인 합의 속에서 운영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이야기는 지금 한겨레 인터뷰 중에서는 없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선택했다. 이게 그리고 끝내 이걸 정리 못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저도 짚어줘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는 저거 정치권 내에 민주당 내의 사람들의 이해관계인 거고 중도층을 얻고 국민의 표심을 얻으려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를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이 잘못을 확인하고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져야 되는 건데 자기 진단이 잘못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봐서는 직이 아닌데라는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을 이 통합이나 연대의 그 조건으로 걸어갖고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그 당시 그 통합이나 화합이 안 이루어진 게 이재명 쪽에 자꾸 책임을 돌리는데 제가 볼 때는 책임은 5대5예요. 5대5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저기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 이 친문 쪽에서도 과연 사과할 게 없을까요? 그건 상식적인 것이고 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뺏겼다면 그 정부의 잘못이 1차적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절 친문 쪽에 대고는 반성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포용하고 껴안고 가면은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이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번에 그 대권 가도에 나선다면은 또 자기들이 안 나서더라도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줘야 된다. 그거를 꼭 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 그 부분하고 그거는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포함한 민주당 전체가 고려해야 될 측면인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저는 또 다른 걸 주문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문제에서 포함에다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현재도 보면 아까 윤석열 지지나 국힘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만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진영 논리라고 치더라도 중도층에서도 그 정서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정권 교체에서 정말 맨 앞에 서서 그걸 꾸려내려면은 저는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자기 희생적 결단이 뭐냐. 뭐 당대표와 후보 그만두고 미랄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지금 이 비상경과 어떤 탄핵을 넘어서고 또 그 다음 대통령을 갖다가 나가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한길 조사에도 보면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잖아요. 그 부분을 받아 안으면서 7.6공화국을 갖다가 열어야 된다. 근데 그 7.6공화국에서 현재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7공화국과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갖다가 이 단축하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 임기 단축 개헌을 해라. 그게 많이 살 길이라 이야기했는데 엉뚱하게 비상개헌으로 지금 나가버렸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뭔가 자기 희생과 결단의 모습이 그게 같이 가주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상황에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 당시 87 체제에서 첫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사실 당선되기가 어려웠던 대통령입니다. 예. 5.18 문제도 있고 이 민주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그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 87 체제에서 그것도 첫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정서를 노태우 대통령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뭘 내걸었죠? 중간 평가를 내버렸지. 중간 평가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노태우 대통령을 제일 많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 평가를 내걸었지만 노태우 대통령 뭐 생각보다는 그 임기 중에 보면은 물에 물 탄 듯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럭저럭 끌어가니까 중간 평가 시점에 가서 국민들이 굳이 뭐 중간 평가할 게 있냐 해서 그냥 임기를 채웠던 케이스다 말입니다. 그때 이제 DJ가 지방자치제 부활하고 중간 평가에 대해서 양해.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국정이 완전히 망쳐져 버리면은 DJ인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은 그 당시 배수진을 치고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갖고 두 번째는 노태우 대통령을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권위주의 정권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그거를 해소시켰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정치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거를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객관적인 지표로 딱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보통 사람을 이야기해서 보통 사람은 중산층화된 사회라고 중산층이 보통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산층의 세 가지 지표를 딱 제시를 했잖아요. 집 갖는 사람, 집을 갖게 해주겠다. 자동차를 갖게 하겠다. 주식 투자를 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노태우 대통령 요 세 가지를 아주 객관적인 지표를 딱 제시를 하고서 실제 임기 기간 중에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뭐 200만 원은 뚜렷이 그렇죠. 기억나는 거죠. 200만 하고 제가 그때 교직에 있을 때인데 그때 선생들이 차 사는 게 그 마이카 시대가 마이카 시대였어. 교사도 차를 샀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 평가에 그걸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치적으로 DJ가 용인을 해줬지만 서로 인정을 해줬지만 성과가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되는 건데 이 시점에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람, 이 국민들의 그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강행을 하면 역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론이 1파, 2파, 3파라고 했죠. 내가 볼 때 이게 대선을 간다고 놓고 보면은 4파, 5파, 6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기가 짧아요. 예, 짧게 가는데 저는 4파가 언제로 보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가 날 무렵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여론의 4파가 온다고 봐요. 만약에 그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역전이 되어서 5%, 10% 뒤진다 가상 대결에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도 반명 후보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중간 평가와 같은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그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걸 던지셔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그 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보수나 이재명 대표에서 호감을 갖지 않는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에서 굉장한 그 공포감을 갖고 있거든요.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의 아이디어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개헌 요구가 높고 이 제야나 원로 정치인들 특히 국힘에서는 이번에 교섭단체도 권성동 대표가 뭐 이렇게 그 분권적 개헌을 세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메시지는 어쨌든 지금은 내란 종식을 할 때지 이렇게 개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언제까지 개헌 이야기를 제기 안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제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재명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개헌 논쟁을 나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포인트가 안 맞다. 대통령이 탄핵 탄저도 꺼내지 말고 당에서 차기 대선도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개헌은 대선이 이루어질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하고 개헌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고 문제는 현실성 없는 개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만에 하나 이야기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야기했던 김 대표가 이야기했는 그런 구상으로 이걸 딱 받아들여 버리면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냥 이 양탄자 깔아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전략적으로 봐서 국민의힘은 이게 조금 이 포인트가 안 맞을 뿐더러 이 집권 개헌에 대해서 물꼬를 틀 사람은 이재명 대표인데 그거는 좀 두고 볼 문제인 거고 전략적으로 봐서는 조금 안 맞다 이래. 제가 요즘 국힘 지도부를 보면 이분들이 마키아벨리즘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스타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마키아벨리즘은 사자와 여우의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약속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예? 때로는 어떤 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게 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고 국민들은 두려움을 줘야 된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지금 말한 대로 김문수라든지 지금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이 탄핵에 대해서는 어쨌든 입장은 일관돼요. 지금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이 지도부들은 그 다음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하면서도 그 다음 뭐 조기 대선 부분들이라든지 그 연관돼 있는 개헌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파레토는 그거를 이제 엘리트 순환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제형 리더와 여우형 리더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현재 민심과 여론을 오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상태에서 설사 이 탄핵이 되더라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개헌에 대해서 전략적으로나 아니면은 이것이 지금 국가 권력의 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지 그런 데에 대한 그 고민이 반영이 되었다기보다도 현 시점에 뭘 전략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개헌 이야기를 그냥 꺼내보는 정도인 것 같고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이 국민의힘은 그냥 이번 대선에서 대단히 좀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또 한 측면에는 이재명이가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더 세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우시개라는 이야기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나가 뭐라도 다 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보나 국제 관계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전향적인 제스처를 막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20에서 유죄가 난다 쳐봅시다. 출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수 있는 진보 진영으로서 봐서는 경악스러운 어떤 그런 행보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는 그러면 보수 입장에서는 놓고 본다면 보수의 카드가 다 무력화가 되어버리고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여론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게 기계론적으로 쉽게 그렇게 보수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진보도 마찬가지, 진영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보수 쪽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보면 제가 듣는 이야기가 메이저 언론의 그런 분들하고 어떤 접촉을 갖다가 좀 넓히고 있고 이 기업 관계자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 만남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이나 일본하고도 아까 금방 말한 안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당연히 대선 주자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데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번에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계속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표와 수단은 다른 거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의 어떤 우리가 늘 가져왔던 성장과 분배에서의 실용주의, 흥미론, 백미론은 저는 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이 부분에서 자기 희생적인 결단의 어떤 부분과 결합이 되어야만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또 원하는 대로 또 이 진보 진영과 어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헌정수호 연대가 바라는 어떤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